엄마, 술은 챙겼어요? 그래, 내가 아까 장바구니에 넣었다. 아이스팩 좀 넉넉히 넣어라. 날이 더워서 가는 길에 음식 상할까봐 걱정이네. 안 그래도 아이스박스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 이제 가자 동구야. 얼른 나와. 이제 출발할 거다. 우리 가족은 낡은 자가용을 타고 고향의 한 묘소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수년째 매년 여름이면 찾아가는 곳이었어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중이면 꼭 말썽을 피우는 녀석이 있습니다. 윙, 윙. 이번에도 장난은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동구야, 그만해. 싫어, 할 거야. 그만하라는 소리에도 동구는 창문을 올리고 내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부록의 나이를 넘은 건장한 남자가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장난이라니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윙, 윙. 야, 이동구, 정신 사나워. 당장 그만두지 못해? 동구야, 이제 그만해라. 이러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나. 엄마는 어린애를 어르고 달래듯이 동구에게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동구는 엄마에게 아픈 손가락입니다. 동구는 지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든요. 지적 장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가족들에게는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엄마는 매일매일 걱정하세요. 본인이 죽고 없으면 동구는 어쩌냐고요. 그럼 저는 현실을 회피하는 대답을 하곤 합니다. 어쩌긴 어째.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수밖에 없지. 그럼 엄마는 제게 말합니다. 하여간 곧 죽어도 지가 맡아서 돌본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 하지. 아, 됐어. 네 말대로 엄마가 120살까지 살면 돼. 100살도 아니고 120살? 그래주면 나야 좋지. 아무쪼록 동구 챙기려면 엄마 건강부터 챙겨. 엄마랑 티격태격 옥신각신 하다 보니 어느새 묘지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무덤 앞에 돗자리를 펴고 정갈하게 만든 음식들을 펼쳐서 정성스럽게 놓으셨어요. 우리는 조용히 절을 하고 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때만큼은 모두가 숙연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동생도 이때만큼은 장난을 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이 무덤 안에 누워 계신 분 덕분에 우리 세 가족이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요. 모자란 동생이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20여 년 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 묵은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라기보단 사실 우리 가족, 우리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엄마가 이야기해 주신 대로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은 이동구 엄마입니다. 저는 부모복 없이 태어나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복도 없고 남편복도 없었어요. 그나마 50대에 접어든 이후로 마음 편하게 아이들 건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고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 친척이 소개해준 남자였는데 과묵하고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평범한 집이었죠. 다 같이 쪼들리는 형편에 허리띠 졸라매가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을 아껴 쓰고 아이들 잘 키우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조금씩 저축해가는 기쁨도 누리며 우리 네 식구 오순도순 사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커가면서 무언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과묵한 남편을 닮아서 말이 조금 느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40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행동도 좀 느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애 데리고 병원 한번 가봐. 남편의 말에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둘째 아이의 장애는 우리 부부로 하여금 싸움의 원인이 되곤 했어요. 작은 다툼도 결국엔 동구 때문에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죠.
특히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당신 조상들 중에 삐꾸 있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 친인척을 통틀어서 바보가 나온 적이 없어. 당신네 내력이 그렇지 않고서야 동구 같은 놈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막말로 장인어른도 다리 졸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 짓다가 농기구에 깔려서 그렇게 된 거 뻔히 알면서. 그리고 동구가 남의 자식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남의 자식? 그래, 말 나온 김에 까놓고 얘기해보자. 너 혹시 나 일 나간 사이에 딴 놈 만난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남편 얼굴에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되로 주고 말로 받았죠. 남편이 늘 저러는 건 아니었어요. 술을 안 먹으면 얌전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저렇게 되는 거였죠. 그런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둘째가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 먹고 시비가 붙었는데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난 거였죠. 얼마나 어이없고 황망하던지요. 남은 자식들을 어떻게 건사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가해자가 생각보다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불렀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 생각하면 받으면 안 되겠지만 토끼 같은 두 자식이 눈에 밟혀서 저는 빠르게 합의해주고 말았어요. 그 돈으로 아이들 건사하며 살다가 저도 일자리를 구해서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1학년이 된 둘째를 첫째 손에 맡기고는 저는 일터로 나갔어요. 첫째도 3학년밖에 안 된 어린애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첫째에게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첫째가 공부보다도 둘째 챙기느라 바빴거든요. 첫째가 살뜰하게 둘째를 보살펴줬지만 둘째는 커갈수록 사고뭉치가 되어갔어요. 가게에서 사탕이나 아이스크림을 훔치거나 학교 친구의 학용품을 몰래 가져와서 제게 혼나곤 했죠. 그런데 아무리 혼을 내도 아이는 또다시 물건을 훔치곤 했어요. 호통을 치기도 하고 때려도 보았는데 크게 소용은 없었죠. 일하러 나가서도 제 마음이 늘 편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제가 혼자 지낸 지 5년이 넘어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식당에 자주 오는 남자 손님이 한 명 있었죠. 식당 사장님 말로는 그 남자가 원래 이 집 단골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이곳에서 일한 후부터 자주 오더니 단골이 된 손님이라고 했죠. 어머, 저 남자 또 왔어. 오늘은 어째 머리에 무스까지 바르고 왔네? 혹시 오늘 자기한테 고백하려는 거 아니야? 아유, 놀리지 마세요.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저 같은 사람한테 마음이 있겠어요. 어머머, 자기 같은 사람이라니. 자기 아직 젊고 탱탱해. 나 같은 50대가 보기엔 말이야. 뭐해? 얼른 가서 주문받지 않고. 저는 차림표를 들고 그 사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뒤로 사장님과 다른 종업원들이 킥킥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조금 민망한 모습으로 차림표를 내밀었죠.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순댓국이요? 네, 그리고 김치랑 석박지 좀 많이. 네, 알겠어요. 형무 씨는 우리 순댓국집에 오면 순댓국을 먹는 건지 김치를 먹으러 온 건지 모르게 김치를 무척 많이 먹고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식당 사장님이 그 사람을 싫어했어요. 식당 김치 다 퍼먹고 간다고요. 한때는 일부러 김치 접시를 탕탕 놓기도 하고 눈치를 주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무라는 사람이 알부자라는 소문이 식당 사장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장님은 그날부터 그 사람을 조금 다르게 대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연순 씨, 그 사람 부동산이고 현금이고 꽤 많다네.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 입으로 얼마 있다고 말하겠어? 그게 아니고 저 밑에 부동산 가게 양씨 있잖아.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저 사람 물건을 계약했다네. 근데 그게 꽤 값나가는 건물인가 봐. 연순 씨, 이참에 재취하는 거 어때? 됐어요. 바람 넣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취해. 다 늙어서 만나려고 하면 여자로 쳐주지도 않아. 나 좀 봐. 이제 곧 60 바라보니까 다들 할머니 취급하지 누가 여자로나 봐주는 줄 알아? 사장님은 남편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남편 놈도 날 여자로 안 보니까 문제지.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은 모두 깔깔대며 웃었고 저도 덩달아 웃고 말았어요. 재취가 어디 쉬운가요? 게다가 애 둘 딸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게다가 알부자인 남자가 저를 왜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와 헛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오늘도 김치 많이 맞죠? 저기 연순 씨, 그냥 평생 제 옆에서 김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연순 씨의 석박지 같은 남자가 되어드릴게요. 네? 두고두고 먹어도 맛있는 그런 남자가 되겠다고요. 저는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프로포즈도 너무 멋대가리 없었고 그 사람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한번 용기를 낸 형무 씨는 그 후로 계속 제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생긴 건 석박지처럼 못생겼지만 그 남자도 자꾸 보니 정이 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밥 먹을 때 가볍게라도 술을 걸치지 않는다는 게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제 마음에 더 들기 전에 떨쳐내려고 내 아이의 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일찌감치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저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여자만 있는 집안에서 지적장애인을 보살피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이제 몸집도 점점 어른처럼 커질 텐데요. 아무래도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우리 집은 아들만 둘입니다. 애들이 다 착해서 동구도 잘 돌봐줄 거예요. 그 말이 솔깃하긴 하더군요. 우리 아이에게 힘이 되는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었겠어요. 그렇다고 무턱대고 번지르르한 말만 듣고 그 사람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집안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그 당시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하루는 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식당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놀란 가슴에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경찰서로 향하는데 형무 씨가 제 앞을 막아 섰습니다. 급한 거 같은데 제 차 타고 가세요. 급한 마음에 저는 형무 씨의 승용차를 얻어 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해보니 아이가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앉아있더군요. 게다가 얼굴 한쪽 뺨이 빨갛게 부풀어 오른 게 제 눈에 들어왔죠. 애가 문방구 앞에 놓여있는 게임 기계를 돌로 부셔놔서 문방구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정말로 문방구 주인은 화가 잔뜩 나 있더군요. 평소에도 아이가 물건을 자주 훔쳐서 안면이 있는 문방구 주인이었어요. 저는 일단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가 깨부순 기계가 승률 게임 같은 거라서 이기면 코인이 나오는 기계인데 우리 애가 그 기계를 돌로 내리치고 부쉈다고 하더군요. 아이에게 물어보니 학교 형들이 시켜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형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부추겨서 아이는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기계를 부순 거였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몇 번째예요? 이제 물건 훔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 기계를 다 부셔놓고 말이야. 정말 죄송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기계 어제 새로 들인 거란 말이에요. 혼자 사는 여자라고 불쌍히 여겨서 봐줬더니 이건 해도 너무하네. 기계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변상해 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변상할 능력은 되시고 지난번에 애가 훔쳐간 물건값도 겨우 갖다 줘놓고는 혼자 사는 여자라 불쌍해서 봐줬더니 돈으로 변상 못하면 몸으로라도 변상을 하든지 해요.
가진 거 없고 혼자 사는 여자라 이런 대우 받는 것쯤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방구 주인의 다음 말이 제 가슴에 빗으로 꽂히더군요. 애 바보로 낳아놨으면 아이 똑똑하게 관리라도 좀 합시다. 네? 뭐라고요? 우리 애가 100번 잘못했지만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문방구 주인 멱살이라도 잡을 심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형무 씨가 나섰습니다. 뭐? 몸으로 변상?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할 소리입니까? 그 돈 내가 줄게요. 얼마면 돼요?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그딴 말 짓거린 거 이 여자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형무 씨가 지갑을 열자 10,000원짜리 돈다발이 지갑에 꽉 차게 들어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 내미는데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형무 씨 기세에 저도 용기를 내어 내 새끼 뺨은 누가 일해 놓은 거냐고 따졌네요. 그러자 문방구 주인이 아무 말 못하고 먼 산만 보더라고요. 결국 그날이 계기가 되어 제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보니 형무 씨는 꽤나 재산을 많이 저축한 남자였어요. 형무 씨의 집은 시내에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시골에 있는 집들 치고는 꽤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저는 중년에 인생 좀 펴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결혼 초에 형무 씨는 정말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이자 인자한 의붓 아버지였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정말 잘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남자라니 두 번째 남편 복은 있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무 씨의 애정이 식은 건지 이 남자의 본 모습이 원래 이런 건지 남편은 천천히 조금씩 변해갔어요. 당신 가계부는 쓰고 있지? 지난달 거 가져와봐. 왜요? 평소랑 똑같이 썼는데 무슨 문제 있어요? 평소보다 5만 원이나 더 썼던데 대체 뭘 한 거야? 아니, 지난달엔 애들 고기를 좀 더 먹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당신, 내가 돈 벌어온다고 돈 쉽게 쓰는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매달 확인할 테니까 좀 아껴 쓰라고. 알겠어요. 결혼한 지 3년 차쯤 되었을 때였어요. 하루는 가계부를 가져와 보라고 하고는 어째서 지난달보다 생활비를 더 썼냐고 따지더군요. 속으로는 좀 황당하고 어이없었어요. 남편 자식들인 재석이와 재훈이가 고기가 먹고 싶다길래 고기를 사서 구워준 것뿐인데 가계부를 검사받고 있자니 새삼 치사하게 느껴졌죠. 그럼에도 저는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그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치사함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루는 재석이와 재훈이만 데리고 운동을 간다며 나가더군요. 저녁은 집에 와서 먹겠다던 남편과 아이들은 저녁 9시나 돼서야 돌아왔습니다. 현관에서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자기들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는데 숯불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애들이랑 고기 먹고 왔어요? 아이들이 오랜만에 고기 먹고 싶다길래. 그럼 우리도 좀 같이 데려가지 그랬어요. 운동하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얼른 가서 후딱 구워 먹고 왔어. 다음엔 같이 가자고. 어?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나중엔 제가 기분이 상해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꺼내게 되었죠. 당신 혹시 우리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맨날 당신 애들만 데리고 나가서 고기 먹이고 오는 게 말이 돼요? 거참 사람 치사하게 만들고 왜 그래?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한테. 보자 하니 너무하잖아요. 먹는 걸로 치사하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걸 가지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리고 당신 애들 우리한테 네 애 내 애 구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야말로 속으로 우리 애들 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전 단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없어요. 내가 그동안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말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애들 차별한 적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야말로 왜 그런 식으로 평소에 생각하느냔 말이야. 그럼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당신이 우리들도 데리고 같이 외식하러 가면 되잖아요. 아이고, 알았어. 거참 사람 쪼잔하게 만드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 아주 시끄러워 죽겠네. 남편에게 서운함을 말하자 남편은 저를 나쁜 계모의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이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인심 쓰듯이 외식하자며 우리를 콩나물 국밥집으로 데려간 거였어요. 재훈이와 재석이는 안 먹는다고 해서 집에 있고요. 외식하러 나왔으니까 앞으로 먹는 걸로 치사하게 사람 무안 주지 마. 동훈이 동구 많이 먹어라. 이 집은 콩나물 국밥집 중에 제일 맛있는 집이야. 그나저나 재훈이 재석이랑 같이 안 와서 마음에 걸리네요. 애들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을는지. 평소라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남편이었어요. 남자애들은 잘 먹여야 한다고 늘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지 그 두 아이들 이야기만 나오면 딴청 피우기 일쑤였죠. 저 사람이 웬일로 저러나 싶었는데 집에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겠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고소한 치즈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콩나물 국밥 4그릇보다도 더 비싼 피자를 아이들이 시켜 먹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 비싼 피자를 시켰겠어요? 당연히 남편이 시켜준 거였겠죠. 우리는 값싼 콩나물 국밥집으로 데려간 사이의 말이에요. 이쯤 되니 남편의 꼼수가 보이더군요. 그래놓고는 먹는 걸로 치사하게 무안 주지 말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남편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풍족함은 그 사람과 그의 친자식들만 누릴 수 있는 거였죠.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지인들은 제가 제출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저와 제 아이들은 이 가족 구성원에서 조금씩 소외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남편의 자식들도 알았는지 우리 애들과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제 딸아이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들 방 청소를 시키고 동구에게는 몹쓸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야, 이동은. 내 방 좀 치워줘. 그걸 내가 왜 해? 오빠 방인데. 그래 재석아, 자기 할 일을 남한테 미루면 못 써. 얼른 네가 치워. 아니 왜 공부하는 애한테 집안일을 시키고 그래? 당신은 집안일 안 하고 낮에 뭐 했어? 오늘 당신 회사에 서류 갖다 주러 다녀왔잖아요. 그럼 동훈이한테 좀 하라고 그래. 그 집에 뒀다가 뭐해? 내 집에서 편히 살면서 그 정도도 못해? 아무리 애들이라고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요? 제가 따지려는 듯이 눈을 치켜 세우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애들이 보는 앞이라 차마 그 자리에서는 뭐라고 못하고 조용히 남편을 따라 들어갔어요. 당신 나랑 얘기 좀 해요. 내가 우리 집 식모예요? 왜 또 그래 피곤하게. 내가 이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요? 나 이렇게는 못 살아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동훈이 집안일 좀 시키려고 했다고 이러는 거야. 솔직히 당신 입이랑 동훈이 동구 입으로 들어가는 식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와서 먹이고 입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누군 일할 줄 몰라서 안 한 줄 알아요? 당신이 집안일만 해달라면서요. 아이고 그만 좀 하자. 아주 피곤해 죽겠다. 남편의 주특기가 또 나오더군요. 할 말 없어지고 불리하면 피곤하다며 들어 눕는 거 말입니다. 결국 남편과 얘기도 제대로 못 해보고 부부싸움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요. 싫은 티와 불만을 표현하면 남편도 어느 정도 알아듣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더 치사하게 나오더군요. 정말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생활비를 줄여서 주기에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집안일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끄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제가 남자 꼬시려고 이 식당에 취직한 거라며
당장 자르라고 식당 주인을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창피한 건 둘째치고 식당 주인에게 눈치가 보여서 더는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제 입으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앉았어요. 생활비 원래대로 줄 테니까 살림이나 잘해. 그렇게 또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세월만큼 제 마음의 불만은 쌓여갔죠. 저보다도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차별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큰딸이 20살이 되었을 때 이혼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은 바람도 안 피우고 가정폭력도 안 쓰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갖다 주는데 이혼해줄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동구만 취직시켜 놓으면 무슨 수를 써서든 이혼해야겠다고요. 동구가 20살이 되었고 마트에서 실습 후에 취직까지 하게 되었어요. 카트 정리하는 업무였는데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해서 한시름 놓았죠. 동구도 자기가 돈을 번다는 것에 어깨가 으쓱한 모양이었어요. 둘째 아이가 자리를 잡아가자 저는 모든 숙제를 마친 것 같은 기분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도 이전보다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변했다기보다는 제 마음이 너그러워져서 사이가 좋아진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에 행복감이 들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겐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죠. 어느 날 남편이 한 통의 전화를 받더니 백지장 같은 얼굴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제게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는 심각한 얼굴로 나가더군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남편의 중마고우인 순철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오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일단 사고가 좀 났는데요. 동구가 왜요? 일단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저는 옷도 제대로 안 걸치고 불이 나게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경찰서에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길 우리 동구가 사람을 죽였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어요. 이동구 씨가 몰던 차량이 사람을 쳤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듣고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동구가 운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운전 연습 시켜주다가 그만. 재석이는 말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끝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미 와있던 남편이 그런 재석이를 안아주었어요. 남편 옆에 있던 남편 친구 순철 씨도 재석이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넌 그저 동생한테 운전 연습 시켜주려고 했던 거잖아. 사고는 운이 나빴을 뿐이야. 동구는 어릴 적부터 자동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딴다고 바로 운전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동구에게 나중에 차가 필요해지면 도로 연수 받고 나서 운전해도 늦지 않다고 일러둔 상태였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재석이가 일부러 동구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차를 끌고 나왔다는 게 말이에요. 평소 동구 일이라면 인상부터 찌푸리는 아이들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집을 비울 때면 동구 좀 잠깐 봐달라고 해도 싫다며 진저리를 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사고를 낸 차는 재석이가 가장 아끼는 차였어요. 남편이 재석이가 대학 졸업반이 되자 특별히 사준 차였거든요. 취직하면 타고 다니라면서요. 그런데 재석이가 그런 차로 동구의 운전 연습을 시켜주다니요. 이번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동구 어디 있어요? 제가 직접 물어볼게요. 그러자 동구가 지금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여서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동구가 있는 곳만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에게 협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순철 씨도요. 여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우리는 들어가자고. 동구 조사 마치면 집으로 돌려보내줄 거야. 걱정 마. 남편은 지금 이 사건이 남의 일인 것처럼 태연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끝까지 집에 가지 않고 동구를 기다리겠다고 하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차피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 않고 경찰서에서 날밤을 새며 동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동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 여기저기 멍이 들어있고 애 얼굴은 뻘겋게 부어있더군요.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탱탱 부어서 눈동자만 간신히 가늘게 보였어요. 동구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동구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대. 정말 동구 네가 그런 거야? 동구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게 맞아? 그러자 동구가 대답을 못하더군요. 그 사이 몇몇 경찰들과 순철 씨가 동구를 보고는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동구가 몸을 더 움츠렸어요. 동구야,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어? 아이고, 형수님. 결국 날밤 새우고 동구 만난 거예요. 이 걱정 마시라니까. 내가 여기 서해 있는데 뭐가 걱정이셔. 이제 동구 얼굴 봤으니까 그만하고 들어가 봐요. 동구는 다른 경찰들 손에 이끌려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조사 끝나면 제가 집으로 데려다 줄게. 저는 일단 집으로 돌아갔어요. 주변에 물어물어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곧 동구가 집으로 돌아왔고 재판이 진행될 거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그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80대의 할머니셨어요.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저는 유가족분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드렸지만 그분들은 전혀 합의 의사가 없으시더군요. 나중엔 제 연락도 피하셨습니다. 공탁금을 걸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 돈이 아까웠는지 돈을 내어주지도 않았어요. 수년간 살림하면서 돈 한 푼 모아놓지 않은 제 자신이 한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원망스럽기만 했어요.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 금고 1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구는 결국 교도소에 수감되었죠.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저는 동구가 수감되자마자 일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건 식당 일을 돕는 것이었어요. 시내에 있는 식당에 다니며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남편과는 그 후로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를 위인도 못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후 놀랄만한 일이 또 있었어요. 이혼만은 절대로 안 해준다던 남편이 제게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남편이 이미 제게서 마음이 떠난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에서 나온 이혼 사유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당신이 우리 재석이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보는 게 못 견디게 불편해. 의심병 환자랑은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제가 가끔 재석이에게 몇 번 물은 적이 있었어요. 재석아, 동구는 여기저기 많이 다쳤던데 너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네. 괜찮니? 그때 재석이가 크게 당황하며 대화를 피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네가 그렇게 아끼는 차를 우리 동구한테 운전대를 맡겼다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구나. 맞아요. 사실 저는 재석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재석이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의심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일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으니까요. 그렇게 몇 번 더 재석이를 압박하자 남편은 결국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하더니 이혼 얘기를 꺼낸 거였죠.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는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가져온 재산만 그대로 들고 나가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 살림해준 것 생각해서 재산 분할하자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같이 산 지 벌써 8년 차였어요. 무료 변호사 상담을 해보니 결혼 7년이 넘으면 재산 분할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합의가 되지 않아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반반까지는 아니었지만 결혼 후 남편이 형성한 재산이 꽤 많았기 때문에 저는 큰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집부터 마련했어요. 남편과 더 이상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기에 조금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일하는 곳과 가까워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죠. 여전히 시골 마을이었지만 집은 깔끔하고 참 예뻤습니다. 그곳에서 일거리도 마련하려고 부지런히 부동산을 돌았어요. 마침 가게를 넘기고 싶어하는 70대 노인분이 계시더라고요. 시골역 근처에 밥집을 하는 할머니셨어요. 나이가 들어 힘은 없어지는데 서울로 간 자식들이 가게를 물려받을 리도 없으니 이제 가게를 맡아줄 좋은 임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게는 좀 오래되었지만 쉴방도 하나 있고 할머니께서 얼마나 깨끗이 쓰셨는지 부엌도 정갈하더라고요. 제 손으로 꾸려나갈 만한 크기인데다 그 가게에 정이 가서 결국 계약까지 하고 돌아왔어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장사하는 재미에 들린 저는 매일 무슨 반찬을 만들어낼까 즐거운 고민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 때면 눈물 짓기도 했고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면회를 다녀왔어요. 행여나 교도소에서 나쁜 것을 배워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만 하고 있었죠. 밤마다 제 마음을 졸이게 했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니 제 곁으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아이들을 제 곁에 두고 돌보면서 가게 일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단골들도 생기고 점차 오는 손님들도 늘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테이블 4개가 전부인 작은 식당이었지만요. 사계절이 지나가고 또다시 찾아온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서 새벽같이 일찍 가게로 나섰습니다. 뜬 눈으로 잠 못 자고 밤을 새우느니 재료 준비나 하자 싶었던 거죠. 집을 나서니 눈이 쌓여 있더군요. 저는 털장화를 신고 집에서 걸어 나왔어요. 길이 미끄러워서 조심조심 한 걸음씩 떼어가며 가게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가게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보세요. 정신 차려봐요. 저는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구급차가 와서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제가 얼결에 보호자가 되고 말았죠. 할아버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찾지 못했거든요. 할아버지는 빙판길에 쓰러져 뇌진탕이 온 것 같다고 의사들이 그러더군요. 곧 깨어난 할아버지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가족들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다며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머리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며 며칠 더 지켜보다가 퇴원하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모르는 노인의 병간호를 하느라 가게 문을 3일이나 닫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차 기억을 되찾긴 했는데 가족들 없이 혼자 산다고 했어요. 당장 돈도 없다고 해서 결국 제가 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CT까지 찍는 바람에 돈이 수십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되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할아버지가 집은 기억하고 계신 거였죠. 집 주소를 찾아가 보니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집은 아주 오래된 낡은 주택이었습니다.
폐가가 아닐까 싶을 만큼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듯한 그런 집 같았어요.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낙서가 잔뜩 있었고 문도 옛날식 한옥문이었죠. 그 집을 보고 나니 병원비 받기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돕기로 마음먹었을 때 돈 받을 생각도 없긴 했지만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사람 없는 시간에 나와서 돌아다니지 마세요.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하셨어요. 고마워요. 아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는요. 저 시내역 근처에 우체국 옆에 있는 식당 운영해요.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요리를 잘하거든요. 고마워요.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기분이 좋네. 병원비도 대신 내줬다고 들었는데 조만간 내가 병원비 갚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인사를 마치고 저는 다시 가게 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할아버지가 정말 저희 가게에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찾아오셔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가셨어요. 아마도 고마운 마음에 우리 가게 음식을 팔아주시려나 보다 했습니다. 자주 얼굴 뵙다 보니 할아버지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서 계속 혼자 살고 계신데 이곳이 고향 땅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로 가서 살다가 지금은 혼자서 고향으로 내려와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쇼핑백 하나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제게 그 쇼핑백을 내미는데 그 안을 보니 돈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이게 웬 돈이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대신 내준 병원비를 갚는 거라고 했습니다. 돈을 대충 보아도 제가 낸 돈에 한 10배는 더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많지도 않아. 500만 원이야. 내 목숨 살려준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지만 내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줘. 안 돼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무슨 병원비가 500이나 된다고요. 제가 거절하자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돈 허투루 쓰는 사람 아니라고요. 그래도 꼭 써야 할 때는 꼭 쓰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눈빛과 표정이 너무나 비장해서 그 돈을 엉겁결에 받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생긴 꽁돈이었지만 차마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500만 원 정도면 이 시골 동네에서 살만한 집 보증금 정도는 되는 돈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사는 그 집에 비하면 말이에요. 자기 코가 석자인 할아버지가 제게 그런 큰 돈을 가져다 주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니 더 그랬죠.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어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돈을 고이 은행에 넣어놓고 나중에 할아버지에게 쓸 일이 있을 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후로 할아버지를 더 신경 쓰며 챙겼어요. 폐지도 모아드리고 음식도 챙겨드리며 때로는 딸같이 때로는 며느리같이 할아버지를 챙겼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저희 식당에 찾아왔고 저는 음식을 내어드렸어요. 그날따라 손님도 없어서 저는 할아버지 앞에 앉아 말상대가 되어드렸죠.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고물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고물상 주인은 따로 있고 자신은 그곳에서 직원으로 오래 일했는데 고물상 주인 가족들이 모두 비명 행사하는 바람에 할아버지가 그 고물상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 그 자리에서 가족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는데 그 고물상 주인만 간신히 숨이 붙어 있었대요. 그 주인이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주인 가족들의 장례를 할아버지가 모두 치러주었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주인도 모두 알았고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에게 모든 걸 맡기고 갔다고 했습니다. 재산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고 고물상 하나는 잘 부탁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고물상에서 성실하게 일했을 뿐인데 그 후로 인생이 폈다고 했습니다.
생활고가 한 번에 사라지고 가족들과도 여유 있게 살게 됐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은 다 어쩌고 이 시골에 내려와서 사세요? 그 돈이 문제더라고. 아이, 그놈의 돈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소주 한 병 내어와 달라며 제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주를 한 잔 따라드렸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사연에 푹 빠져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한테 딸도 아니에요? 맨날 우리 하나뿐인 고명딸 어쩌고 하면서 왜 재산은 전부 큰오빠랑 상욱이한테 주시는데요? 주긴 뭘 줬다고 그래. 이게 다 내 힘으로 이뤄낸 재산이라고. 형은 진짜 양심도 없자. 그게 어떻게 형이 만든 재산이야. 아버지가 다 해준 거지. 그리고 누나, 나 받은 거 따지면 누나가 아버지한테 뜯어간 것보다 적어. 나야말로 아버지한테 더 받아야 한다고. 이 모든 대화는 할아버지의 부인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의 이야기라고 하더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남기셨는데 할아버지는 그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맛을 본 자식들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대요. 누가 더 받는지 서로 감시하고 어떻게든 할아버지에게 더 받으려고 형제 간의 이간질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죠. 형, 동생 간의 주먹 다짐까지 오고 갔다고 하니 부모로서 그걸 보는 심정이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오신 거예요? 자식들 꼴 보기 싫어서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오히려 우리 가난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 이 방앗간에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 웃으면서 살던 날들 말이야. 그럼 설마 그 집이 젊은 시절에 사시던 집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 집이 결혼하고 마련한 첫 집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했지만 돈벌이가 쉽지 않아서 서울로 상경해 고물상에서 일을 하게 된 거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속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남편과 사별 후 두 번째 남편을 만나 이혼한 이야기 모두요.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에 겪은 아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어느새 제 손에도 소주잔이 들려 있었죠. 애가 출소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런 거 아니라고요.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는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애초에 찜찜한 건 그냥 두는 게 아니야. 세상에 억울한 거 참고 살면 안 된다고. 알아들어?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죗값도 다 받고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눈을 위로 치켜뜨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못난 어미 탓에 죄 없는 자식을 교도소에 보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 사이 딸랑이는 종소리가 들리며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의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할아버지가 식당에 뜸해졌어요. 나중에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니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것 같다.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할아버지, 요즘은 약 잘 먹고 관리하면 치매도 천천히 온대요. 너무 걱정 마세요. 누가 내 걱정한대. 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식들이 걱정이지.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끊임없이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결국 큰아들 전화번호를 대셨나 봐요. 큰아들에게 연락했으니 자식들 모두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얼마 후 큰아들이 올라와 할아버지를 모셔가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대요. 거기 가봐야 애들 싸움 구경밖에 더 하겠냐고요. 할아버지가 치매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자식들이 하나둘 시골 마을로 찾아왔어요. 다들 예의도 바르고 많이 배운 사람들처럼 점잖더군요. 겉으로 보기에는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쁜 자식들 같지는 않았어요. 큰딸은 제게 찾아와 말씀 많이 들었다며 감사 인사에 홍삼 선물 세트까지 놓고 가더라고요.
큰아들은 할아버지 치매 고친다고 병원 문지방 닳도록 돌아다닌다고 했죠. 큰 놈이 지 동생들보다 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치매 걸렸으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야. 내가 죽으면 애들 셋이 똑같이 나눠야 하니까 말이야. 에휴, 설마 그래서 그러겠어요. 할아버지 치매 고친다고 제 딴에는 애쓰는 것 같던데요. 그놈 시커먼 속을 어찌 알겠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식 셋이 서로 할아버지를 모셔가겠다고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제가 할아버지를 찾아간 날 문 밖으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할아버지를 가운데 두고 서로 모시겠다고 잡아 끌고 하다가 결국 할아버지가 쓰러지셨고 그 바람에 머리를 문갑에 부딪히고 마셨어요. 머리에서 피까지 흘리시고 정신을 잃으시는 바람에 또다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셨죠. 할아버지는 쉽게 눈을 뜨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자식들을 나무랐어요. 도대체 누굴 위해 모셔간다고 이 난리 들인 거예요? 할아버지는 가기 싫으시다잖아요. 그러자 자식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제 3자는 빠지라고 하더군요. 가족들 일이니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그 말이었죠. 할아버지가 왜 여기서 사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자 큰딸이 그러더군요. 저희도 다 알아요. 여기가 엄마랑 결혼해서 처음 산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엄마가 그리워서 이곳에 있는 것쯤은 우리도 안다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하나도 모르네. 저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었어요. 마치 할아버지의 대변인이라도 된 것처럼요.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던 옛날이 그리워서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있다 보면 어릴 적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서로 돕고 살던 자식들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진 않을까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고 계신다고요. 막내 아드님이 길 가다 못에 찔렸을 때 기억나요? 큰아드님이 학교에서 업고 집까지 데려왔다면서요. 그렇게 서로 위하던 형제가 어쩌다가 주먹다짐까지 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삼남매가 학교에서 그렇게 유명했다면서요. 서로 우애가 끈끈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집 애들이라고요. 돈이 웬수지. 할아버지가 돈이 없을 때가 더 행복했대요. 그쪽 분들도 잘 생각해봐요. 인생 길지 않아요. 어차피 목숨은 딱 하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다고요. 이대로 할아버지 안 깨어나시면 재산 나눠 가져서 다들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은 벌면 되지만 한번 가버린 가족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에휴, 내가 주책이네요. 가족도 아닌 내가 별소리를 다 하네.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연락이나 주세요. 그러고서 전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챙기는데 우리 애들도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되는 건 아닌가 무섭더라고요. 나흘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깨어났다고요. 병원으로 찾아가 보니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져 있더군요. 남매들도 어딘가 모르게 서로 살가워진 느낌이었어요. 저는 나중에 할아버지께 슬그머니 물어봤죠. 할아버지,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허허, 그래도 이놈들이 아주 못된 놈들은 아닌 모양이네. 제가 그날 그렇게 나가고 나서 자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 시작하더니 할아버지를 위해 다들 기도를 하더래요. 이 모든 사실을 할아버지가 알 수 있었던 건 사실 눈만 감고 잠든 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죠. 자네한테 고마워. 부모인 내가 백날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던 애들이 남이 얘기하니까 철석같이 알아듣네. 할아버지는 뇌에 피가 고여 있어서 피를 빼는 수술을 하시고 무사히 퇴원하셨습니다. 세 남매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식당에 왔더군요. 애들이 오늘 서울 간다고 해서 내가 한턱 쏘려고 데리고 왔다. 다른 데 맛있는 데도 많은데 그냥 백반으로 드시겠어요?
이 집 백반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데 뭘. 마음껏 골라라. 아버지가 한 통 낼 테니까. 자식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있었어요. 모두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나자 큰아들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께서 예전처럼 밝아지신 것 같네요. 이게 왜 제 덕이겠어요. 자식들이 우애 있게 지내니까 그런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 명함입니다. 큰아들이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명함 속엔 변호사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억울한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변호사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자식들이 뭐 한다고 입도 뻥끗 안 하셨거든요. 그저 셋 다 공부를 잘해서 머리는 좋다고 하셨죠. 그 머리 좋은 것 때문에 돈싸움이 나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한탄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부담 갖지 말고 마음껏 부려먹어. 비용은 내가 다 낼 테니까. 어떻게 그래요? 미안하게. 미안하긴. 어차피 나 죽으면 자식들한테 갈 돈인데 뭐. 저는 아들이 겪었던 사건의 의문점을 모두 큰아들에게 털어놓았고 사건은 다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우리 아들을 압박수사했고 짓지도 않은 죄를 지은 것처럼 꾸민 거라는 걸요. 재석이 몸은 멀쩡한데 우리 아들 몸만 멍투성이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건 경찰들이 압박 취조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때린 거였더군요. 그 과정에 남편과 경찰인 순철 씨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 범인은 바로 재석이라는 것까지 증거를 찾았더군요. CCTV가 한몫했더라고요. 그 CCTV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걸 우리 아들이 범인이라고 몰 수 있었던 건 모두 경찰인 순철 씨 덕이었겠죠. 할아버지의 큰아들은 아주 훌륭한 변호사였어요. 결국 제 아들은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 형사 보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석이는 다시 심판대에 올랐어요.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죠. 길었던 여정이 끝나고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찾아왔더군요. 저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식사를 내어주었어요. 식사가 아니라 더 대단한 것을 차려주고 싶었지만 우리 집 청국장이 그렇게 맛있다며 이것 때문에 일부러 고향에 내려온 거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잘 됐다며 제게 축하해 주었어요. 그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이 제게 협박을 하더군요. 제 표정이 굳어지자 할아버지의 큰아들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형무 씨, 저 박연순 씨 담당 변호사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뢰인에게 해가 될 만한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오늘 전화도 걸고 넘어지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러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데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역시 변호사는 변호사더라고요. 덕분에 남편에게서는 다시 연락 오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와 만난 지 8년 만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치매 판정을 받은 지 5년 만에 증세가 심해져서 서울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어느 날 부고 소식이 들려왔죠. 할아버지는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고 그 유언대로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할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갈 때면 옛날 일이 떠올라요. 식당 일을 하면서 매일 사연남녀 사연을 듣는데 제 이야기도 들어주십사 해서 낡은 기억을 꺼내보았습니다. 제 사연을 옮겨 적어준 우리 딸 고맙고 사연 남녀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